이야기꾼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제 아랫동서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대신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날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 둘의 은밀한 현장을 대형 스크린에 생중계해버린 겁니다. 그날 제 시동생은 영상을 보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연회장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눈부신 빛에 제 눈이 아려올 정도였죠. 저는 연회장 입구에 서서 기계적으로 테이블 위에 꽃 장식을 매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백합 줄기를 꽉 쥐는 바람에 손가락 사이로 끈적한 즙이 배어나왔습니다. 서연아, 아직도 메인 테이블 이름표 세팅이 안 끝났니?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지훈이랑 유라는 어디 갔어? 곧 식사 시작인데. 손님들 다 기다리시잖아.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뒤를 돌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름표는 금방 정리할게요. 지훈 씨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유라 씨랑 같이 처리하러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시어머니는 두꺼운 화장으로 뒤덮인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참 속도 좋다. 남편이 아랫동서랑 단둘이 나갔는데 묻지도 않고 유라가 내 맏며느리였다면 너보다 몇 배는 더 잘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이름표를 정리하는 척 김유라라는 이름 위를 손톱으로 강하게 긁었습니다. 3년 전 시동생 박지성이 김유라와 결혼한 이후로 이 집에서 제 입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어머님 눈에는 박씨 집안의 대를 이어줄 손주를 낳은 둘째 며느리밖에 보이지 않았죠. 결혼 5년 동안 아이 소식 하나 없는 맏며느리인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서연 이사님, 사진 작가님이 잔치 언제 시작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호텔 지배인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예정된 시간보다 벌써 20분이나 늦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박지훈과 동서 김유라가 함께 사라진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날까지 보이지 않는 건 정말 너무했습니다. 제가 전화해 볼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이어진 뒤에야 겨우 연결이 됐는데 수화기 너머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잔치 시작해야 해요. 당신이랑 유라 씨 어디 있어요? 어머님이 많이 찾으세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지금 주차장이야.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야 해서. 그때 전화기 너머로 희미한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어요. 빨리 와요. 전화를 끊자마자 위장에서 신물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왔대?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네, 주차장에 도착했대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한 깜짝 선물 좀 가지고 올게요. 휴게실에 두고 와서요. 금방 올게요. 시어머니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참았던 표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는 바보처럼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남편 셔츠에 묻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를 못 본 척하고
점점 잦아지는 그의 야근을 믿는 척했죠. 엘리베이터는 18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복도 끝에 있는 VIP 라운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박지훈이 사업상 미팅을 핑계로 장기 계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여자의 긴 머리카락을 2번이나 발견한 적이 있었죠. 라운지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야릇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지훈의 양복 바지는 소파 팔걸이에 걸쳐져 있었고 제가 직접 골라줬던 김유라의 샤넬 원피스는 허리춤까지 구겨진 채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등진 채 정신없이 서로를 탐하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렌즈 속에서 김유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요염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 어머님 잔치에서 우리 사이 발표하면 형님,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곁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지훈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조용히 해.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 먼저야. 서연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당신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아직도 뭐가 무서워요? 설마 아직도 알도 못 낳는 저 암탉한테 미련이라도 남았어요? 저는 아랫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랬구나. 김유라와 시동생 박지성의 아들이 사실은 박지훈의 아이였던 겁니다. 지난 3년간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디며 역한 한약을 매달 마셨는데 그들은 이미 제 뒤에서 아이까지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박지훈은 웃으며 김유라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급할 거 없어. 회사 지분 다 빼돌리고 나면 그 여자는 한 푼도 못 챙겨. 그때가 되면 이혼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어?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3개월 전 처음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운 분노만이 제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박지훈과 김유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문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두 사람은 완벽하게 옷을 차려입고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었어? 박지훈이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칠순 잔치에 며느리가 지각하는 게 말이 돼? 저는 그의 옆자리에 앉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말했죠. 어머님 선물 챙기느라 조금 늦었어요. 잔치가 시작되고 시어머니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단상 위로 올라가 단상 위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휴대폰으로 방금 찍은 영상을 호텔 컴퓨터로 전송했습니다. 특히 우리 셔츠 아들 지훈이 회사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착한 둘째 며느리 유라, 우리 박씨 집안에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김유라는 수줍은 척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은 저를 향한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지훈은 테이블 아래로 제 손을 잡고 다정한 척 주물렀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맏며느리 서연이가 나와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지목했습니다. 그 눈에는 마치 큰 상이라도 내리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죠. 저는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추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어머님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감상하시죠. 단상 아래에 있던 박지훈이
무슨 짓이야? 라는 듯 입모양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순간 거대한 스크린에 모두를 경악하게 할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박지훈과 김유라가 라운지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이었죠. 자, 차, 금부슴 이취. 고화질 카메라는 두 사람의 모든 움직임과 대화를 적나라하게 담아냈습니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박지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김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영상 속 여자와 그녀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마이크 볼륨을 높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지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회사 지분 다 빼돌리고 나면 그 여자는 한 푼도 못 챙겨. 시동생 박지성은 처음에는 멍하니 스크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유라가 내가 당신 아들까지 낳아줬는데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자 그는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앞에 놓인 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죠. 이서연, 너 미쳤어. 박지훈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가볍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침착하게 말했죠. 보안 요원분들, 이 남성분을 제지해 주세요.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단상으로 올라와 박지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발버둥 치며 욕설을 퍼부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볼품없었습니다. 단상 아래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고 친척들이 허둥지둥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이 모든 소동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서름과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지훈, 그리고 당신네 가족들, 나에게 줬던 고통, 이제부터 10배, 100배로 돌려받게 될 거야. 3개월 전, 비가 내리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박지훈의 외도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죠. 비록 2주나 지났지만 당시 그가 해외 출장 중이라 돌아오면 챙겨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저는 식탁을 로맨틱하게 꾸미고 결혼할 때 썼던 샴페인 잔까지 꺼내놓았습니다. 7시, 8시, 9시. 식탁 위의 음식은 식었다 데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밤 11시 반이 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지훈은 술에 잔뜩 취한 채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양복 재킷은 어깨에 걸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제가 그의 서류 가방을 받아들자 술 냄새와 섞인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늘 기념일 챙기기로 했잖아요.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밀치고 소파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접대였어. 저는 그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관자놀이를 누르는 그의 모습. 조명 아래 그의 하얀 셔츠 깃에 묻은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은 저도 모르게 그 립스틱 자국을 스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숙여 힐끗 보더니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잡아챘습니다. 몰라. 접대하다가 누구한테 묻었나 보지. 피곤하게 왜 그래? 집에 오자마자 사람을 들들 볶아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5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이런 말투로 제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때 열이 나는 저를 위해 온 동네 약국을 뛰어다니던 그 남자, 창업 초기의 좁은 원룸에서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던 그 남자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목욕물 받아 놓을게요.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욕조에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동안 제 눈물도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에는 초췌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어느새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지난 반년 회사 확장 때문에 정신없이 일하느라 스킨케어조차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의 주변에는 늘 20살 남짓의 젊고 화려한 여직원들과 클라이언트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속옷 어디 있어? 침실에서 박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옷장에서 깨끗한 속옷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속옷을 받아들고는 쾅소리를 내며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박지훈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아직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깨끗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우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결제 내역에서 더 크라운 호텔이라는 고급 호텔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고정적으로 결제한 기록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그가 야근을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들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가족 모임이 있는 금요일이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매주 금요일에는 모든 자식들이 본가에 모여 식사하는 것이 규칙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온 채 일어났을 때 박지훈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오늘 야근이라 못 들어가. 어머님 댁에는 당신 혼자가. 저는 그 메모를 든 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저는 홀로 차를 몰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저는 귀신에 홀린 듯 내비게이션에 더 크라운 호텔을 입력했습니다. 그곳은 여의도 깊숙한 곳에 숨겨진 회원제 호텔로 하룻밤 숙박비가 제 반달 월급과 맞먹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맞은편 카페에 앉아 몇 시간 동안이나 호텔 정문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5시 반쯤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박지훈이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밀착해 있었죠. 여자가 고개를 돌려 웃으며 무언가 말하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유라, 제 아랫동서이자 시동생 박지성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뜨거운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으로 향했고 박지훈은 심지어 다정하게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BMW X5는 작년 우리 회사에서 우수 직원에게 수여한 보너스였습니다. 박지훈은 실적이 뛰어난 김유라에게 특별히 그 차를 배정했었죠.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차에 시동을 걸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그저 늦지 않게 가족 모임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어머니께 또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시댁은 평창동의 고급 빌라 단지에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사업에 성공한 후 사들인 집이었죠. 제가 주차를 했을 때 김유라의 BMW는 이미 전용 주차 공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있는 둘째 며느리를 위해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그녀에게 내주셨죠. 저는 늘 먼 곳에 차를 대야 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김유라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아까 그 빨간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화장을 고치고 다른 향수를 뿌린 상태였습니다. 지성 씨는 어머님 도와서 국 끓이고 있어요. 지훈 씨는 또 야근이래요? 저는 그녀의 목덜미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자국을 보며 속이 메스꺼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응, 야근, 어휴. 남자가 일 욕심이 있는 건 좋은 거죠. 시어머니가 3살배기 손자 지우를 안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지성이처럼 마누라랑의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것보단 낫지. 쯧쯧 출세하긴 글렀어. 김유라는 애교 섞인 웃음을 지으며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어머님, 지성 씨한테 왜 그러세요? 가정적인 거잖아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가질 계획이에요. 그렇죠. 지우야.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래, 그래. 많이 낳아야지. 우리 박씨 집안이 번창해야지.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도우려 했습니다. 시동생 박지성은 국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순박하게 웃으며 말했죠. 형수님, 오셨어요? 곧 식사 준비 다 돼요. 지성은 지훈보다 3살 어리고 성격이 온순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와 김유라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당시에는 집안 차이 때문에 모두가 그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김유라가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낳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죠. 도련님, 제가 불쑥 물었습니다. 유라 씨, 요즘 야근 자주 해요? 국을 젓던 지성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 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접대가 잦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워낙 감릴 욕심이 많아서요. 지우한테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네요. 제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순진한 지성까지 속이고 있다니. 저 둘은 정말 대단한 연기자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저는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장 좋은 반찬들을 김유라와 손주 앞에 놓아주며 연신 챙겨주었습니다. 유라야, 많이 먹어라. 이게 다 뭐니? 너무 말랐잖아. 그러고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너도 좀 먹어.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도 없잖아. 김유라가 우아하게 입가를 닦으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차피 돌보래도 없는데 얼마나 편해요. 저는 젓가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도 임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유산을 했죠. 의사는 과로가 원인이라며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박지훈은 저를 끌어안고 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하지만 지금은요? 저 다 먹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에 일이 남아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또 야근이야?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자가 돼서 맨날 일에만 매달리는 꼴하고는 유라처럼 가정에 신경을 써야지. 저는 도망치듯 시댁을 빠져나와 목적 없이 서울 시내를 떠돌았습니다. 어느새 차는 저와 박지훈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낡은 오피스텔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작은 사무실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고객을 만나고 밤에는 제가 소파에서 그는 바닥에서 쪽잠을 잤죠. 돈이 없어 컵라면조차 사치였던 시절
그는 늘 마지막 한 젓가락을 제게 양보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잘 나가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된 최수진이었습니다. 나와 한잔하자. 늘 가던데. 마침 술이 절실했던 저는 곧장 차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세상 다 끝난 표정이네. 수지는 제게 롱아일랜드 아이스티 한 잔을 건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지훈, 바람났지? 저는 술을 단숨에 반이나 들이켰다가 사례가 들려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직업병이지. 수지는 냉소했습니다. 요즘 너 걔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썩었어. 증거 잡았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후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지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우, 동서라니. 아주 막장이네. 나 이제 어떡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이혼이라고 해야 하나? 바보야. 절대 안 돼. 수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박지훈 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회사 지분은 어떻게 나눠져 있고 결혼 후에 산 재산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혼했다가는 맨몸으로 쫓겨나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함께 세웠지만 법인 대표는 박지훈이었고 저는 아주 적은 지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구입한 집과 차도 모두 그의 명의였습니다. 저는 생활비만 관리했을 뿐 우리 집에 저축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모아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통화 녹음, 호텔 결제. 내역, 많을수록 좋아. 그리고 동시에 너희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그날 밤 저는 만취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을 때 박지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죠.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저는 취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는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술주정이야. 회사 커지면 몰디브로 신혼여행 다시 가자고 했잖아.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늙으면 마당에 내가 좋아하는 백합을 가득 심어주겠다고 했잖아. 박지훈의 표정이 순간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차갑게 굳었습니다. 옛날 얘기해서 뭐해. 피곤하다. 얼른 자. 그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고 어두운 거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벽에 걸린 우리 결혼 사진을 비췄습니다.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랑은 이미 죽었지만 내가 받아야 할 몫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박지훈, 김유라, 그리고 당신 네 가족들. 나에게 줬던 고통, 이제부터 하나하나 전부 되돌려주겠어. 사설탐정 강태식의 사무실은 도심의 낡은 오피스텔 건물에 숨어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 내리자 복도 끝 불투명한 유리문에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는 낡은 시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강태식은 컴퓨터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서연 씨 되시죠? 그가 일어나 저와 악수를 했습니다. 최수진 변호사님 소개로 오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죠. 일주일 전 술에 취했던 그날 밤 이후 저는 수진이 소개해준 이 탐정 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보시죠. 강태식이 제게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상대는 제 아랫동서예요. 강태식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이런 막장 드라마가 흔한 일이겠지요. 그는 녹음기를 켜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 이름, 나이, 직업, 자주 가는 장소,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박지훈과 김유라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주 더 크라운 호텔 앞에서 목격했던 일까지 전부 말이죠. 강태식은 꼼꼼하게 메모하며 가끔 제 말을 끊고 세부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3살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씁쓸하게 덧붙였습니다. 온 가족이 제 시동생 아이인 줄 알고요. 강태식이 펜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분 아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유라의 SNS에 있는 아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눈매 좀 보세요. 박지훈 씨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강태식은 사진을 확대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닮았군요. 하지만 정확한 건 DNA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아이, DNA 샘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강태식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우선 일주일간 두 사람을 미행해서 잡히는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비용은 최 변호사님께 들으셨을 테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현금 300만 원을 꺼냈습니다. 박지훈은 모르는 제 비상금이었습니다. 탐정 사무실을 나와 저는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창업 중반에 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본사 사무실에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저를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아, 놓고 간 게 있어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박지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익숙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회사잖아요. 박지훈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뭐 어때요? 아무도 안 오는데. 형님은 회사 일에 전혀 관심 없잖아요. 김유라의 곁에 섞인 목소리가 칼날처럼 제 귀에 밝혔습니다.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한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 씨, 안에 있어요? 문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훈은 셔츠 단추를 몇 개 푼 채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근처에서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당신 얼굴 보려고 잠깐 들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황급히 머리를 정리하는 김유라를 못 본 척했습니다. 어머, 유라 씨도 와 있었네요. 김유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치마 뒷부분이 심하게 구겨져 있었죠. 김유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 네, 형님. 분기 보고서 때문에 들렀어요. 저는 그녀의 살짝 붉어진 귓불과 번진 립스틱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지훈의 책상 아래에는 빨간 하이힐 한 짝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두 분 일 보세요. 저는 서류만 찾아서 바로 갈게요. 저는 책장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찾는 척하며 휴대폰으로 사무실 구석구석을 촬영했습니다. 흐트러진 소파, 마시다만 와인, 그리고 휴지통에 버려진 사용한 티슈까지. 회사 건물을 나왔을 때 저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감히 회사에서까지 저런 짓을 벌이다니.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수진의 법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회의 중이라 비서가 저를 그녀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통유리창 앞에 앉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살아온 이 도시가 오늘따라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말이 아니네. 수진이 하이힐 소리를 내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남편 사무실에서 바로 내 눈앞에서 저러고 있었어. 수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친 것들, 간도 크네. 그녀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탐정사무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 아, 맞다. 내가 부탁한 재산 상황 파악은 어떻게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지훈이 서재 금고에 장부를 다 넣어뒀어. 비밀번호는 나도 몰라. 어떻게든 알아내. 수진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새로 바뀐 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증거가 있으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해져.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박지훈의 금고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고 지문과 비밀번호, 이중 잠금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그의 생일, 회사 창립 기념일 등 생각나는 번호를 모두 눌러봤지만 전부 틀렸습니다. 이제 2번만 더 틀리면 경보가 울릴 겁니다. 더 이상 시도할 수 없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태식 탐정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편분과 그 여자, 강동구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유령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구입 시점도 알 수 있나요? 3년 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반년 전쯤이죠. 강태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 사람을 미행해서 유치원에 갔는데 아이를 촬영했습니다. 나이로 역산해 보니 임신 시기는 당신 시동생과 결혼하기 전입니다.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3년 전 제가 유산으로 고통받고 있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박지훈은 아이는 또 생길 거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뒤에서는 이미 동서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돈 문제요. 박지훈이 그 여자한테 얼마나 썼는지 전부 알아내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에 먼지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집, 이 결혼 생활이 마치 저 먼지들 같았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속은 온통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후 2주 동안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뒤에서는 스파이처럼 증거를 모았습니다. 박지훈의 차의 위치 추적기를 달고 서재에는 도청기를 설치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비서에게 돈을 주고 주기적으로 그의 스케줄을 보고받았죠. 강태식의 조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는 박지훈과 김유라가 미래하는 장면을 여러 번 포착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출생증명서, 사본까지 구해냈습니다. 아버지란에는 박지훈의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박지우입니다. 당신 남편 성을 따랐어요. 강태식이 제 앞에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출생신고는 가명으로 했지만 병원 기록은 속일 수 없죠. 저는 사진 속의 귀여운 남자아이를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웃는 모습까지 박지훈과 판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강태식이 또 다른 서류처를 건넸습니다. 남편분은 최근 3년간 그 유령 회사에 최소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파트 구입, 인테리어, 아이, 교육비 명목으로요.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주식 양도,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분이 회사 지분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조금씩 옮기고 있습니다. 강태식이 서류의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당신이 가진 지분은 5% 미만으로 희석될 겁니다. 저는 2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서류 위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서류 위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박지우는 제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제가 청춘을 바쳐 함께 일군 회사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태식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혼을 요구하면 당신은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탐정 사무실을 나와 저는 곧장 수진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뒤 분노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개자식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진은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더니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첫째, 증거를 계속 모아. 많을수록 좋아. 둘째, 어떻게든 너희 집이랑 회사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마지막으로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절대 티내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모르는 척하라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매일 내 눈앞에서 연기하는 저 인간들을 어떻게 보라고. 지금 참아야 마지막에 이길 수 있어.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만 믿어. 증거만 확실하면 내가 아주 멋지게 이혼 소송 이겨줄게. 저것들 죗값 제대로 치르게 해줄 테니까. 그날 저녁 박지우는 웬일로 제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저는 그가 좋아하는 농어찜을 만들고 역겨움을 참으며 그의 접시에 생선을 발라주었습니다. 박지우는 요즘 회사 어때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냥 뭐.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다음 달에 어머님 칠순이잖아. 성대하게 치러야 하니까 당신이 좀 준비해. 제 젓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하려고요? 더 크라운 호텔이 좋겠어. 거기 연회장 새로 리모델링해서 괜찮다더라.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그곳이 그저 평범한 호텔일 뿐 애인과의 밀회 장소가 아니라는 듯이요. 좋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도 근사한 칠순 잔치 원하셨으니까요. 박지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분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식사 후 그는 회사에 일이 생겼다며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가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보고 강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크라운 호텔이에요. 분명히 그 여자 만나러 갔을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선명하게 찍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날카로운 눈빛에 알 수 없는 냉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절망하며 울던 이서연은 이제 죽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회사법과 경제법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이 사업적인 수단으로 저를 짓밟으려 한다면 저는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되갚아줄 겁니다. 대학 시절 저는 금융학과 수석이었습니다. 결혼 후 가정을 위해 잠시 꿈을 접었을 뿐이죠. 이제 다시 제 능력을 꺼내 보일 때가 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진한 커피를 타서 지난 3년간의 회사 재무제표를 펼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새벽 3시 서류 더미 속에서 박지훈과 김유라가 공동으로 등록한 페이퍼 컴퍼니 자료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더 크라운 호텔 로비의 화분 뒤에 서 있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이것은 강태식이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적을 알려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야 한다고요. 박지훈과 김유라가 막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다정했고
김유라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의 엉덩이를 꼬집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더 이상 처음 그들의 불륜을 목격했을 때처럼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8층에서 멈췄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장기 계약된 VIP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그들을 따라갔고 복도 모퉁이에서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김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박지훈에게 매달렸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맞은편 빈 객실 앞에서 40분가량을 기다렸습니다. 박지훈이 혼자 전화를 받으러 나왔을 때 저는 몰래 그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3억 넘게 옮겨놨어. 나머지는 어머님 칠순 잔치 끝나고 처리하자. 서연이? 걔 아무것도 몰라. 맨날 집에서 요리 레시피나 찾아보는 여자야. 걱정 마. 잔치 전에 그 여자 집은 내가 확실하게 정리할 테니까.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입술에서 피맛이 날 때까지 아래 십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밥이나 하는 멍청한 여자였던 겁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 제가 매일 밤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그의 자금 흐름을 거의 다 파악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집에 돌아와 저는 커피를 마시며 수진이 보내준 회사법 판례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 오른쪽 아래에 설치해둔 감시 프로그램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박지훈의 서재 컴퓨터가 회사 재무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원격으로 그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지켜보았죠. 그 조합을 본 순간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생일과 김유라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였습니다. 정말이지 비열하고 게으른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가 입력한 비밀번호로 손쉽게 재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숫자는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박지훈은 다양한 명목으로 거의 5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 3곳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실소유주는 모두 김유라였습니다. 저는 모든 거래 기록을 다운로드해서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한 뒤에도 태연하게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 시댁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화장을 하고 작년에 박지훈이 선물해준 샤넬 투피스를 입었습니다. 물론 그 옷은 제 성과급으로 산 것이었지만 그는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거울 속에 저는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복수를 계획하는 아내의 모습은 아니었죠. 제가 차려입은 모습을 보고 박지훈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쫙 빼입었네. 지난주에 어머님이 당신 남색 정장 입은 모습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맞춰 입었어요. 저는 다정하게 그의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하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눈에 서린 냉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시댁은 여느 때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김유라는 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와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저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녀는 과장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어서 와서 보세요. 지우가 이제 큰엄마라고 말할 줄 알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역겨움을 참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살 배기 박지우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제 남편과
동서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다면 말이죠. 얘는 어쩜 이렇게 지훈이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을까. 시어머니는 손주를 끌어안고 의미심장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박씨 집안 핏줄은 달라. 김유라는 의기양양하게 저를 보며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형님, 저번에 말씀드린 입양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아는 보육원 원장님이 계셔서 우선적으로 알아봐 주실 수 있는데 저는 고개를 숙여 식탁보를 정리하며 눈에 서린 조소를 감췄습니다. 생각 중이에요. 그래도 친자식이 아니다 보니 에휴, 키우면 다 정드는 거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차피 너는 낳지도 못하는데 어릴 때부터 데려와서 키우면 나중에 효도하지 않겠니? 박지훈이 적절한 타이밍에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시죠. 식사 시간 내내 시어머니는 김유라와 손주에게만 반찬을 챙겨주며 은근슬쩍 제가 회사 일을 유능한 김유라에게 맡겨야 한다고 남역누라. 유라는 금융학 석사까지 했는데 너보다는 회계 관리를 잘하지 않겠니? 저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사실 저도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재무관리 수업 듣고 있거든요. 김유라의 젓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래요. 어디서요? 아, 서울대에서 하는 최고 경영자 과정이요. 그러고 보니 유라 씨도 서울대 나왔죠. 혹시 회사법 가르치시는 왕 교수님 아세요? 김유라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금융학 석사입니까? 이름뿐인 MBA 과정을 수료했을 뿐 저는 이미 다 조사해둔 상태였습니다. 아, 제가 졸업하고 오신 분인가 봐요. 그녀는 얼버무리며 시어머니에게 국을 떠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후에 모두가 마당에서 아이와 놀고 있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 시어머니의 침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방이었지만 오늘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했죠. 시어머니의 화장대 위에는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부 손주 지우의 성장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몇 사진에는 박지훈과 아이 단둘만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찍은 것처럼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앨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박씨 집안 장손이라는 글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첫 장에는 지우의 100일 기념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아이를 안고 중앙에 앉아 있고 김유라와 시어머니가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 불쌍한 시동생 박지성은 가장 구석에 겨우 얼굴만 나와 있었죠. 더 소름 돋는 것은 사진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내 아들 지훈과 장손 지우의 100일을 기념하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우가 박지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온 가족을 속이는데 동참했던 거죠. 앨범을 덮으려던 순간 마지막 페이지에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주워보니 금은방 영수증이었습니다. 아기 돌 반지를 산 영수증이었는데 날짜는 지우의 생일이었습니다. 결제자 서명란에는 박지훈의 이름이 휘갈겨져 있었고 선물 메시지란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 모두가 이 연극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박지성, 단 두 사람만 바보가 된 채로요. 아니, 어쩌면 지성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번 식사 때 그가 김유라를 보던 눈빛에 저녁고 예전의 다정함 대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김유라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영수증을 앨범에 끼워 넣고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잃었네. 어머님 새로 사신 향수, 향이 참 좋다. 김유라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화장대를 훑어보는 동안 저는 태연하게 시어머니의 핸드크림을 조금 바르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제 걸음걸이는 레드카펫을 걷는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지우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분명 김유라와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녀는 10분 전에 아이가 아프다며 급하게 병원으로 떠났으니까요. 얼른 가보세요. 일도 중요하죠. 저는 현모양처처럼 그의 서류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만족스러운 눈빛을 받으며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죠.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그들이 모두 떠난 후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성은 술에 취해 일찌감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불쑥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지훈이랑은 문제 없지? 네, 그럼요.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요즘 부쩍 야근이 잦아서 말이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너무 탓하지는 마라. 남자가 일 욕심이 있는 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너희가 몇 년째 아이가 없잖니. 저는 등을 돌린 채 싱크대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 생각에는 네가 정아이를 못 가지면 지훈이한테 대리모라도 알아보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우리 박씨 집안대가 끊기면 안 되지 않니? 저는 손에 든 접시를 깨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이중적인 분이었습니다. 박지훈에게 이미 아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 저에게 대리모를 권하다니. 아마 김유라를 대리모로 내세울 계획까지 세워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부엌 정리를 마치고 저는 두통을 핑계로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차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핸들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이 모든 배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한 뒤 마스크팩을 붙이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강태식에게서 새로운 보고서가 와 있었습니다. 김유라 명의로 된 빌라가 하나 더 발견되었는데 구입 자금은 박지훈이 빼돌린 페이퍼 컴퍼니에서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등기 부등본 상의 공동 소유주가 박지성으로 되어 있었지만 필적 감정 결과 위조된 서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속 감시해 주세요. 특히 칠순 잔치 전후의 자금 흐름을요. 저는 강태식에게 답장을 보내고 회사 주주 명단을 펼쳤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죠. 재무팀의 조 이사님은 제 대학 선배로 평소 박지훈의 경영 방식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마케팅팀의 이 부장님은 제게 개인적인 빚이 있었죠. 예전에 아내가 아팠을 때 제가 직접 병원을 알아봐 주었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니 와인 2병을 든 수진이었습니다. 네가 안 자고 있을 줄 알았지.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제게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착한 며느리 노릇하고 왔냐. 저는 와인을 단숨에 비우고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지는 분노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연기자 집안이네. 아주. 내가 10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이런 막장은 처음 본다. 부탁 하나만 할게.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동생이 이 사실을 아는지 알아봐줘. 만약 그도 피해자라면 우리 편이 될 수 있을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다음 주에 시어머니 건강검진 모시고 간다며? 내 친구가 그 병원 의사인데 정보 좀 빼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제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주 시어머니의 건강검진은 제가 예약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효도하는 셈 쳤지만 이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잠시 아프게 된다면 박지훈과 김유라는 분명 경계를 풀 테니까요. 너무 심하게는 말고 며칠만 살짝 아프시게 하는 거야. 수지는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마침 내 친구가 신경과 의사야. 우리는 눈빛을 교환하고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몰아치는 폭풍처럼 모든 것이 최적의 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까지 남은 한 달, 저는 박지훈과 김유라에게 얕보았던 상대에게 당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그들은 저를 순한 양으로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갈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릴 겁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현기증은 정말 시기적절했습니다. 어르신,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수진의 의사 친구가 안경을 고쳤으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언제 뇌졸중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지훈은 병상 곁에 서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늙으면 다 소용없다. 그녀는 갑자기 박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칠순 잔치는 미루면 안 된다. 저는 옆에 서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잔치는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몸조리만 잘하세요. 시어머니는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계획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어제 그녀가 마신 건강차에는 수진이 몰래 구해온 혈압 상승제가 소량 들어 있었습니다.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며칠 입원하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죠. 지훈 씨, 당신은 회사 일 바쁘니까 먼저 가봐요. 제가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제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녁에 다시 올게. 그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돌아서며 재빨리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갈아입을 옷을 챙겨온다는 핑계로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집 안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했습니다. 박지훈은 역시 회사에 가지 않고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기사님, 강동구로 가주세요. 저는 행선지를 바꾸고 강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 아지트로 갔어요. 사진 많이 찍어두세요. 강동구의 그 아파트는 박지훈과 김유라의 미래 장소였습니다. 저는 강태식에게 미리 맞은편 건물에 방을 하나 빌려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해둔 상태였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박지훈이 집에 도착한 지 10분쯤 지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를 입은 김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이 열리자마자 박지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었어. 그녀가 그의 가슴을 치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야? 몰라. 늙으면 다 그렇지 뭐. 박지훈이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어머님 입원해 있는 동안 우리 주식 양도 문제 마무리하자. 역시나 그들은 시어머니가 아픈 틈을 타 계획을 서두르려는 것이었습니다. 택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멈췄습니다. 저는 강태식이 마련해둔 감시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맞은편 아파트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지훈과 김유라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계약서 몇 장이 펼쳐져 있었죠. 선명하게 찍혔나요? 제가 묻자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화질 렌즈 덕분에 계약서의 글씨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 박지훈은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 15%를 지성투자라는 회사에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 조사해 주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태식은 즉시 컴퓨터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등록지는 케이맨 제도. 법인 대표는 이몽이라는 사람이네요. 이몽,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유라 어머니, 이름이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페이퍼 컴퍼니는 보통 친인척 명의로 만들죠. 저는 계속해서 맞은편을 감시했습니다. 김유라가 갑자기 일어나 박지훈을 이끌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식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 여자를 위해 사준 침대에서 뒹구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저 둘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차가운 확신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계속 감시해 주세요. 저는 병원으로 돌아가 어머님을 잘 보살펴야 하니까요. 병원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내려놓고 창가 의자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수진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예상보다 더 좋아. 주식 양도 계약서까지 찍었어. 나이스. 수진이 축하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아, 맞다. 방금 시동생한테 전화 왔는데 너랑 얘기하고 싶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동생이 저를? 그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녁 무렵 박지훈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몸에서는 여전히 김유라의 향수 냄새가 났죠. 저는 모르는 척 그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방금 깨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네요. 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칠순잔치는 걱정 마세요. 제가 재빨리 말을 가로챘습니다. 제가 다 준비했어요. 메뉴랑 하객 명단도 다 정했고 호텔에도 얘기해뒀어요. 시어머니는 안심한 듯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역시 우리 서연이가 최고야. 박지훈은 눈에 띄게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귀찮은 일은 제게 떠넘기고 김유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테니까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박지훈은 그저 탐욕에 물든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밤 9시 박지훈은 회사에 일이 남았다며 또 자리를 떴습니다. 김유라를 만나러 가는 것이 분명했지만 저는 이번에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오히려 다정하게 말했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 좋아하는 보양식 끓여놨으니까 집에 가서 꼭 챙겨 먹어요. 그는 제 갑작스러운 다정함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마자 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동생, 언제 만나자고 해. 지금 우리 집이야.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술 많이 마셨어. 상태가 안 좋아. 저는 간병인에게 시어머니를 잘 부탁하고 서둘러 수진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진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시동생 박지성은 소파에 쓰러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는 저를 보자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순간 그 역시 박지훈과 김유라의 계획에 동참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수진이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방금 아이에게 알게 됐어. 박지성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냥 등신이었어요. 3년 동안 키운 아들이 내 형 자식이라니.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박지성이 저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남편과 다른 여자의 아이를 키우지는 않았으니까요. 언제 알았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난주에요. 그가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혈액형이 AB형으로 나왔어요. 저는 O형이고 김유라는 A형인데 둘 사이에서는 절대 AB형이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그날 이후로 김유라의 휴대폰을 몰래 받고 박지훈과의 모든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집 안방에서까지 만났다는 사실도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형수님이 안 믿어주실까봐. 그리고 형수님이 증거 모으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일을 그르칠까봐. 저는 놀라서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지성 씨도 사설 탐정 고용했었어. 너보다 2주 늦게. 그동안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던 겁니다. 형수님, 우리 힘을 합쳐요. 박지성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두 사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저와 같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장 확실한 동맹을 얻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제 계획에 따라 주셔야 해요. 우리 세 사람은 새벽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지성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김유라의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수지는 법률적인 지원을, 저는 계속해서 현모양처 연기를 하며 박지훈의 경계심을 풀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집을 나설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막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너 밤새 안 자고 뭐 했니? 간이 침대에서 잠깐 눈 붙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지훈 씨, 어제 늦게까지 일하고 오늘 아침에 바로 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너무 받아주니까 제가 저러는 거야.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잘 받아줬죠. 당신 아들이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박지훈은 매일 병원의 얼굴만 비추고는 회사 일을 핑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고 병원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는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졌고 심지어 먼저 유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퇴원하면 유서 문제 우리 둘이서만 다시 얘기 좀 하자. 저는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고 몸조리나 잘하세요. 사실 저는 이미 수진의 친구를 통해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그녀는 기적처럼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닷새 후 시어머니는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칠순 잔치 전에 유언장을 고쳐야겠다. 박씨 집안 재산 대부분은 지훈이한테 줄 거야. 장남이기도 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지성이한테는 조금만 주고 너한테는 집 한 채랑 현금 조금 챙겨주마. 그래도 네가 지훈이 옆에 몇 년이나 있었는데. 저는 차가운 미소를 감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재산 대부분을 박지훈에게 준다는 것은 결국 그 숨겨진 손주에게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웬일로 박지훈이 거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동안 저는 부엌으로 가 물을 따르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칠순 잔치 끝나고 내가 발표할 게 있다. 재산 분배에 관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청물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지만 마음속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지훈이 갑자기 칠순 잔치에 중요한 손님들까지 초대하며 공을 들이는 데는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밤에 박지훈이 샤워하는 틈을 타 저는 그의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하객 명단을 발견했죠. 회사 고객들 외에 낯선 이름 몇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찍어 수진에게 보냈습니다. 2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명단에 있는 2명, 구청 이혼 담당 공무원이야. 다른 1명은 공증사무소 사람이고 아무래도 잔치 끝나고 그 자리에서 너한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려는 속셈인가 봐. 저는 냉소했습니다. 박지훈은 칠순잔치가 끝나자마자 저를 내쫓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증인까지 대동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자신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칠순잔치 때 착용할 보석을 찾으러 금은방에 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어머님, 근데 지우 본명이 뭐예요? 박지우. 시어머니가 무심코 대답했다가 아차 싶었는지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박지명. 뜻지의 밝을 명. 잤어.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박지성이 이미 제게 말해줬다는 것을. 아이의 출생증명서에는 박지우, 지혜 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훈자와 똑같이 말씀원 변이 들어가는 박씨 집안 남자들의 돌림자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금은방에서 나온 뒤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 강태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칠순 잔치날 금을 칩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날. 햇살은 유난히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더 크라운 호텔 연회장 대기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강렬한 붉은색의 드레스, 진주 귀걸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 오늘 저는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멋진 연극에는 그에 걸맞은 의상이 필요하니까요. 준비 다 됐어? 수진이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4개의 CCTV 영상이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 무대 뒤, 호텔 정문, 그리고 박지훈이 장기 계약한 그 VIP 라운지. 강태식은 그곳에 이미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하객은 얼마나 왔어? 70% 정도. 박지훈이 초대한 그 특별 손님들도 앞자리에 앉아 있어. 저는 냉소했습니다. 박지훈은 이혼 담당 공무원과 공증인을 시어머니 바로 옆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잔치가 끝나자마자 일을 처리하기 편하게 말이죠. 그는 그 자리가 자신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증언석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연회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맞춤 제작한 자색 드레스를 입고 환한 얼굴로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그 옆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고 김유라는 아이를 안고 박지성 옆에 앉아 현모양처 연기를 하고 있었죠. 사회자가 잔치 시작을 알리고 시어머님과 박지훈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박지훈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 열변을 토했죠.
저는 그저 완벽한 맏며느리의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저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아들보다 낫다니까. 술이 몇 순배 돌고 사회자가 축배의 시간을 알렸습니다. 맏며느리인 제가 가족을 대표해 축사를 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희 시어머님의 칠순 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며느리로서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례를 둘러보았습니다. 박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난 5년. 저는 제 남편이 제 아랫동서와 바람을 피우고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아들을 감싸주신 시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지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수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다음 순간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뒹구는 박지훈과 김유라의 모습,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끄라고. 박지훈이 무대 뒤로 달려갔지만 미리 배치해둔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화면은 곧이어 병실에서 시어머니와 박지훈이 나누는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칠순 잔치 끝나고 바로 이혼 절차 밟아. 서연이한테는 재산 30% 이상 주면 안 돼. 다음은 우리 집 안방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면 유산은 다 우리 거야. 그 멍청한 여자는 한 푼도 못 챙겨.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은 다시 박지훈의 서재 컴퓨터 화면으로 바뀌었고 그의 재산 은닉 계획이 상세하게 펼쳐졌습니다. 가짜야. 다 저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 김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지만 박지성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만해. 내가 당신이랑 형이 우리 침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어. 지우 혈액형이 모든 걸 증명하잖아. 김유라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반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배신자, 형 아니었으면 내가 너 같은 찌질이랑 결혼했을 것 같아? 이 한마디는 장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박지훈은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의 결혼 생활, 당신에게는 대체 뭐였나요? 네가 감히 나를. 그가 제게 달려들었지만 다시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재무팀 조 이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회사 이사회를 대표하여 긴급 공지를 드립니다. 박지훈 대표의 횡령 및 불법 주식 거래 혐의가 포착되어 이사회는 그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자산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서연 이사님께서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되실 겁니다. 이제는 김유라마저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지분은 우리 아들 거라고.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지우한테 재산 물려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뇌졸중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지훈과 박지성이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이 모든 소동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박지훈은 차에 타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그가
저를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만족해. 만족하냐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제가 비웃는 순간 수진이 경찰들과 함께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지훈 씨, 업무상 횡령 및 재산은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김유라는 아이를 안고 도망치려 했지만 박지성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딜까? 우리도 이제 계산할 게 많잖아? 경찰에 끌려가는 박지훈. 시동생에게 붙잡힌 김유라. 구급차에 실려가는 시어머니. 저는 텅 빈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떠난 뒤 수진이 제게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정말 멋졌어.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이혼 소송, 회사 경영권 문제, 언론 대응까지. 할 일이 태산이야. 알아. 하지만 적어도 이제 주도권은 내 손에 있어. 그때 강태식이 다가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공개하지 않은 더 자극적인 영상들까지 모두 백업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USB를 챙겼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박지훈과 결혼하던 날의 노을도 저렇게 핏빛처럼 붉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거기는 내 집이 아니야. 오늘부터 나만의 새로운 집을 찾아야지.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났지만 저를 애타게 찾는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는 여전히 역겨웠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튜브를 꽂고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움직일 수 있는 왼손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어 하세요. 박지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방호복을 입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목을 강하게 잡고 제 손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7. 그녀는 계속해서 숫자 7을 쓰다가 자신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7번 금고 말씀이세요? 제가 묻자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숫자 7을 쓰고는 창밖을 가리키며 갑자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며 경보음이 울렸고 저는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빛이 분노가 아닌 극심한 공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도움으로 저는 시댁이 오래전부터 신해은행의 7번 개인금고를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병원 진단서,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단서는 박지훈의 헌팅턴 무도병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유전될 확률이 50%에 달하는 희귀신경 질환이었죠. 그리고 편지에는 시어머니가 이 병 때문에 건강한 손주를 얻기 위해 박지훈과 김유라의 관계를 묵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동생 박지성은 이 병에 유전자가 없다는 사실까지요.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박지훈은 자신의 병을 숨긴 채 저와 결혼했고 시어머니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방관하고 조장했던 겁니다. 저는 시댁으로 가 시어머니의 화장대 비밀 서랍에서 또 다른 금고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그 옆에는 스위스 은행 제네바 지점이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죠. 그날 저녁 시동생을 시댁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미 김유라와의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었습니다. 박지훈이 최근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졌고
그 빚 때문에 장 회장이라는 사채업자와 엮여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수진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 은행의 금고를 원격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죽은 시아버지의 일기장과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들, 그리고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시아버지가 죽기 전 제 아버지가 자신의 탈세를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있었고, 박지훈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에는 시아버지가 제 아버지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CCTV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와 다른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김유라의 아버지이자 오래전 감옥에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지훈과 김유라는 이복남매였던 겁니다. 이 모든 진실의 조각들은 장 회장이라는 인물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지훈에게 연락해 장 회장에 대해 물었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장 회장이 제 아버지의 죽음과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밀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아버지의 일기장이 스위스 은행 금고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주며 장 회장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장 회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클럽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제 아버지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진을 보여주며 저에게 회사 지분 20%를 요구했습니다. 그 대가로 모든 사건의 진실이 담긴 증거를 넘겨주겠다고 했죠. 그는 시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지만 그 배후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으며 자신은 그저 시어머니의 청부를 받고 시아버지의 약을 바꿔치기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제가 몰래 가지고 들어간 초소형 녹음기에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모두 경찰에 넘겼습니다. 장 회장은 살인교사 및 여러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의 조직도 와해되었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박지훈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상속권을 잃었고 대부분의 재산은 시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의 마지막 속죄였는지 빌라 한 채와 적지 않은 현금을 상속받았습니다. 박지훈은 장 회장이 체포되자마자 해외로 도피했고 김유라는 아이를 데리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회사의 정식 대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재수사는 어려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회사는 성공적으로 상장했고 시가총액은 3배로 뛰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배신의 상처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 더 크라운 호텔에서 성공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지훈과 김유라가 미래를 즐겼던 가장 비싼 스위트룸에서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정의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도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운명을 되찾은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주원이 한국 왔대. 네, 첫사랑. 한번 만나볼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약속 장소는 더 크라운 호텔 카페로 하지. 뭐.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를 것이고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